괜찮은 척 그만해도 돼요. 1장 서울 백제 위례성에서 조선의 한양까지. 지금의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1,000만 인구가 살아가는 거대한 도시다. 그러나 이 땅의 이름이 서울로 불린 것은 생각보다 최근의 일이다. 이곳은 오랜 세월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여러 왕조의 심장이 되어왔다. 위례성, 백제의 시작. 3세기경 백제의 첫 수도는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 한강 유역이었다. 이때의 수도 이름은 위례성.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백제가 남하하기 전까지 위례성은 왕성과 시장, 주거지가 어우러진 번성한 도시였다. 위례라는 말은 위로할 위, 예절, 예자를 쓴다. 하지만 한자의 뜻보다 중요한 건 이 이름이 백제인의 삶과 문화가 시작된 자리라는 점이다. 위례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한 문명의 중심지였다. 한성, 한강을 품은 고을. 고려시대에는 지금의 서울을 한양 혹은 남경이라 불렀다. 한은 크다, 중심 또는 강을 뜻하기도 했다. 특히 한강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 중요성은 서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고려 문종은 이 지역을 남경이라 하여 부도로 삼았고, 조선 건국 이전부터 이곳은 이미 전략적 요충지이자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다. 한양, 조선의 심장이 되다. 1392년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정도전은 수도를 새로 정하려 했다. 그들은 풍수지리적으로 완벽한 곳을 찾았고 그곳이 바로 한양이었다. 북에는 북악산, 동쪽엔 낙산, 남쪽엔 남산, 서쪽엔 인왕산이 감싸고 있는 사방이 막힘없는 대산임수의 요지. 그 위에 세운 도시가 바로 조선의 수도 한양이다. 한양은 조선의 중심이었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였다. 사대문, 종묘, 경복궁, 육조거리 그 모든 유산이 지금의 서울에 그대로 남아있다. 경성, 그리고 서울이라는 이름. 1910년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수도 이름을 경성이라 바꾸었다. 경은 수도를 의미하는 글자였고 이는 일본 제국의 지배 논리가 반영된 이름이었다. 해방 후 많은 이들이 이곳을 경성이 아닌 그냥 서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서울은 한자어가 아닌 순우리말이다. 뜻은 간단하다. 수도, 중심지, 도읍지를 뜻한다. 따라서 서울이라는 말은 한자와 무관하게 이 땅에서 자라온 사람들의 말로 불려온 진짜 수도의 이름이었다. 1946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도 서울을 채택한다. 그리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었다. 더는 한양도 경성도 아닌 우리말로 된 서울이었다. 이름 속에 살아있는 시간. 서울이라는 지명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다. 그 속에는 백제의 시작, 고려의 부도, 조선의 심장, 그리고 해방 이후 자주적인 이름 찾기까지 수많은 역사의 층이 쌓여 있다. 지명은 곧 기억이다. 서울이라는 이름에는 수백 년간 모읍이었던 이 땅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장 부산 산 아래 항구 국제도시의 시작. 오늘날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이자 세계적인 무역항이다. 그러나 이 이름의 시작은 매우 소박하고 단순한 지형의 특징에서 출발했다. 부처럼 생긴 산, 그리고 마을. 부산이라는 지명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다. 부는 가마솥, 산은 산, 즉 가마솥처럼 생긴 산 아래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그 산이 바로 지금의 금정산 금샘이 있는 산.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이 산은 멀리서 보면 정말로 가마솥처럼 둥글고 널쩍하다. 조선시대 문헌 신증동국 여지승남에도 가마솥 모양의 산 아래 마을이 있다고 적혀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지역을 부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바다가 도시가 되기까지. 하지만 부산은 단지 산 아래 마을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 땅을 진짜 부산답게 만든 건 바로 항구와 바다였다. 15세기부터 조선은 일본과의 교역을 위해 부산포를 개방했다. 그게 지금의 중구 용두산공원 근처였다. 당시에는 외교적 목적의 무역항이었지만 이는 부산이 향후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일본군이 가장 먼저 상륙한 곳도 부산포였다. 그만큼 이 지역은 해로의 요충지였다. 개항 그리고 격변의 시대. 1876년 조선이 강제로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부산은 최초의 개항장이 된다. 서울보다 먼저 근대 문물이 유입된 도시였다. 일본은 부산에 거류지 일본인 전용 거주지를 만들고 철도와 항만을 정비했다. 경부선의 시작이 부산인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부산은 조선 속의 일본 도시처럼 급격히 변화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훗날 대한민국 산업화의 시발점이 되는 토대를 만들었다. 피란 수도, 부산의 또 다른 이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북한군이 남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이전한다. 서울은 함락되었고 부산은 마지막 남은 자유의 도시였다. 수많은 피란민들이 몰려들며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삼복도로 위에 지어진 판잣집과 시장은 오늘날까지도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심지인 영화의 거리 또한 바로 이 피란민 시대의 문화적 저항과 희망에서 시작되었다. 바다를 품은 세계도시, 지금의 부산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출입문이자 바다를 향한 창이다. 부산항은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구이며 해운대와 광안리 같은 관광지는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부산이 가진 이 이름은 단지 산과 바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기억, 산업화의 현장, 국제도시의 꿈이 모두 어우러진 이름이다. 부산, 뜨겁게 흔들렸던 이름. 부산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외세의 침입, 개항, 전쟁, 피란, 그리고 산업화까지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곳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이름은 여전히 단단하다. 가마솥처럼 생긴 산 아래 오늘도 뜨겁고 굳건한 부산이 서 있다. 3장, 인천 개항과 함께 열린 서쪽의 문. 지금의 인천은 대한민국 서해안의 관문이자 세계로 향하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연결된 국제도시다. 하지만 이 이름 인천, 그 시작은 조용한 작은 고을이었다. 인주에서 인천으로, 인천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제 때는 미추홀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 이 이름은 고구려에서 온 사람들과 백제가 뒤섞여 사는 혼성 문화 지역을 뜻하기도 했다. 통일신라 이후 이곳은 인주로 불렸다. 어진이는 예부터 유교적 이상향을 담은 말이었다. 그만큼 정치적 안정과 평화로운 지역으로 여겨졌던 셈이다. 고려시대에는 인주가 수도 개성의 외곽 행정구역으로 중요해졌고 조선 초에는 공식적으로 인천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어진내, 내천, 즉 평화롭고 따뜻한 내를 따라 흐르던 도시가 바로 인천이었다. 운명을 바꾼 단 하나의 사건, 개항. 1876년 조선이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부산에 이어 인천 당시 제물포의 개항장으로 지정된다. 그날부터 인천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다. 외국 상인과 선교사, 영사관과 족계지, 모든 근대화의 물결이 이 고요한 폭우로 밀려들었다. 제물포는 인천항의 옛 이름인데 물건을 나르는 포구라는 뜻이다. 이곳에 철도가 놓이고 전기가 들어오고 병원이 세워지며 근대 한국의 출발점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인천이었다. 인천 상륙 작전, 도시의 재탄생, 1950년 한국전쟁, 전세가 최악으로 치닫던 9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된다. 당시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로가 복잡하여 상륙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었지만 바로 그 점을 노린 기습 작전이 성공하며 전세는 단숨에 역전된다. 이 작전으로 인해 인천은 단지 항구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의 결정적 장소가 된다. 하늘과 바다를 잇는 관문. 오늘날 인천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입구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이고 인천항은 대한민국 수출입의 핵심 거점이다. 송도 국제도시는 세계적인 도시 설계의 모델이 되었고 과거 좁게지었던 개항장 골목은 이제 역사문화 관광지로 배설안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인천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름이 도시의 운명을 바꾸다. 인천이라는 이름에는 어진 물길, 온화한 사람들, 평화의 상징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때로는 침략의 표적, 때로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인천은 늘 조용히 문을 열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였다. 지명은 단지 위치가 아니다. 인천이라는 이름엔
이 땅이 세계를 향해 내디딘 첫걸음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장, 대전천 따라 열린 큰 전의 도시. 대전은 한때 그저 넓은 들판이었다. 벼가 자라고 바람이 불고 대전천이 유유히 흘렀다. 그러던 이곳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중심의 과학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그 변화의 출발점엔 아주 단순한 이름이 있었다. 이름 그대로의 뜻, 대전. 대전이라는 지명은 해석이 필요 없다. 큰 논 그 자체다. 조선시대 문헌 신증동국 여지승남에는 평야가 넓고 토질이 비옥하여 전답이 많다는 기록이 있다. 사람들은 이 넓은 땅을 그저 큰 틀판이라 불렀고 그게 그대로 지명이 되어버렸다. 지금도 대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대전천은 이 지역의 자연과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말없이 증언해준다. 철도가 도시를 만들다. 대전이 본격적으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다. 서울과 부산 사이 정확히 중간 지점이었던 대전은 중간 기착지이자 교통의 허브로 주목받았다. 이후 호남선까지 연결되면서 대전은 모든 길이 모이는 교차점, 즉 교통도시로 떠오른다. 작은 평야 마을이 하루아침에 기차역 중심의 도시로 재편된 셈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도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근대 행정과 함께 성장한 도시. 일제강점기에는 대전이 행정 중심지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멀지도 않고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를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였기 때문이다. 1932년에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되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충청권의 중심 도시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대전이 진짜 대전다워진 계기는 따로 있다. 과학도시의 탄생. 1980년대 정부는 대전을 과학기술 중심지로 지정하고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한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KRI, 전문연구원 등 국가 핵심 연구기관들이 대전으로 몰려들었다. 한때 논밭이었던 그 땅 위에 반도체, 통신, 우주, 생명과학의 최전선이 세워진 것이다. 사람들은 논밭에서 우주로라는 말로 대전의 역사를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엔 사실 그 자체인 진화의 기록이 담겨 있다. 오늘의 대전,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 지금 대전은 단지 과학만의 도시가 아니다. 관광도시, 교육도시, 행정도시의 역할까지 함께하며 충청권 전체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대전이라는 순수하고 단순한 이름은 변하지 않았다. 대는 크다는 뜻이고 전은 논밭을 뜻하는 가장 사람 가까이에 있는 땅의 이름이다. 이름에 담긴 삶의 뿌리. 대전이라는 이름에는 무리한 미화도, 전설도, 외래 문명도 없다. 그저 사람이 살아온 땅의 모양 그대로를 부른 이름이다. 그 이름 위에 기차가 달리고 연구소가 세워지고 미래를 향한 실험이 시작됐다. 이름은 과거를 말하지만 대전이라는 이름은 미래까지 품고 있는 지도 같다. 5장. 광주 빛의 고을, 예양의 뿌리. 광주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빛의 고을이다. 하지만 이 도시는 단지 이름처럼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만 남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낸 도시. 그래서 광주는 이름값을 가장 뜨겁게 실현한 도시이기도 하다. 이름의 기원 광은 어디서 왔을까? 광주는 신라시대 지명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757년 신라 경덕왕이 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지명을 한자로 고쳤고 이 지역을 광주라고 명명했다. 왜 하필 광이었을까? 기록에 명확한 근거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지역이 평야가 넓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다는 점,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번성하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빛의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은 단순히 밝음을 뜻하지 않는다. 지혜, 통찰, 정신적인 밝음까지 함축하는 말이다. 그래서일까? 광주는 진짜 그 이름처럼 뜻을 밝히는 도시로 성장해갔다. 예양, 문화의 도시. 광주는 오래전부터 예양 예술의 고장이라 불렸다. 그 중심에는 풍류와 멋, 그리고 민초들의 정서가 있었다. 판소리, 남도 민요, 국악의 거장들이 광주와 전라도 일대에서 태어났고 이들은 대대로 노래와 춤, 그리고 시로 살아왔다. 이런 예술적 감수성은 단지 취미가 아닌
억압된 시대를 견디는 저항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1980년 5월 도시는 비록 울들다. 1980년 5월 18일 광주가 가장 어두웠던 날, 그러나 동시에 가장 빛났던 날이었다.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계엄군에 의해 무차별 진압과 학살을 당했다. 도시는 봉쇄됐고 통신은 끊겼으며 언론은 침묵했다. 그러나 광주는 스스로를 지켰다. 총을 든 시민군, 주먹밥을 나누던 한학들, 피 묻은 채 피아노를 치던 대학생, 광주는 빛을 포기하지 않았다. 빛의 도시라는 이름은 그날 말 그대로 피 속의 빛으로 되살아났다. 이름을 감당한 도시, 이후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된다. 그 이름이 무거운 만큼 그 이름을 증명해낸 역사가 함께 기록되었다. 광주는 단지 행정구역의 명칭이 아닌 이름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메시지다. 오늘날 국립 518 민주묘지, 518 기념공원,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와 아시아 문화 전당은 이 도시의 빛과 상처, 그리고 회복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었다. 진짜 광이란 무엇인가? 빛의 고을이라는 이름은 아름답지만 광주는 그 이름을 힘으로, 눈물로, 예술로 증명해냈다. 어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을 낸 도시, 그게 바로 광주라는 이름의 진짜 무게다. 6장, 대구 큰 언덕 아래 숨겨진 조선의 거점. 대구는 지명 자체가 지형을 설명하는 말이다. 큰데 언덕구, 즉 큰 언덕이 있는 땅이라는 뜻이다. 이 단순한 이름 안에 수백 년간의 행정, 저항, 그리고 역사의 물결이 함께 흘러간다. 이름 그대로 언덕 아래 자리 잡은 도시. 대구의 뿌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시대에는 달구벌이라 불렸다. 이 말도 역시 넓은 들판 또는 평평한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어다. 그러다가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한자식 표현으로 대구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왜 언덕일까? 대구는 팔공산, 비슬산, 압산 등 낮고 큰 산들에 둘러싸인 분지에 있다. 이 큰 언덕들이 마치 도시를 보호하는 방패처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자연스럽게 대구라 불렀다. 조선시대 영남의 중심, 조선시대 들어 대구는 경상도의 행정 중심지가 된다. 대구부라는 관아가 설치되고 경상감 영지금으로 치면 도청과 같은 기관이 자리 잡았다. 경상감 영공원은 지금도 당시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다. 그리고 이곳에서 경상도 전체를 다스리는 정치군사의 거점 역할이 시작된다. 이후 대구는 단순한 지방도시가 아닌 영남 지방의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 유교와 저항이 함께한 도시. 흥미롭게도 대구는 유교적 색채가 짙은 도시였지만 동시에 항일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로도 기능했다. 30.1운동 당시 대구 학생운동은 전국적인 항거의 불씨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 것도 바로 이 지역의 유지들이었다. 또한 1946년에는 대구 10월 민중항쟁이 발생한다. 식민지 이후에도 여전히 굶주리고 억압받던 민중들이 폭발적인 분노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보수적인 도시였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는 저항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산업화의 한복판에서 19만 6,070년대 대구는 섬유산업의 메카로 떠오른다. 대구의 옷이 서울을 입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봉제 직물 염색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그 덕에 대구는 공업도시로 탈바꿈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 중심 문화, 유교적 질서, 그리고 격차의 골도 깊어지기 시작한다. 대구라는 이름이 지닌 전통과 산업, 중심과 주변의 긴장이 드러나는 시기였다. 조용한 듯 거대한 언덕 같은 도시. 대구라는 이름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쉽게 놓쳐버린다. 하지만 큰 언덕 아래 조용히 숨 쉬던 이 도시는 항상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켜본 곳이었다. 때로는 행정의 중심으로, 때로는 저항의 기지로, 그리고 지금은 사람과 산업이 공존하는 묵직한 언덕 같은 도시로 남아있다. 7장, 울산, 울과 산 사이의 산업도시. 울산은 지금 말 그대로 산업의 도시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석유화학 단지가 모여
대한민국 GDP의 한 축을 책임지는 거대한 공업지대. 그러나 울산이라는 이름을 들여다보면 이 도시는 산업보다 먼저 자연과 사람의 이름으로 불렸던 곳이다. 이름의 기원 울이란 무엇인가? 울산의 울자는 흥이 부르다, 무성하다, 번성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가 지방을 구주로 나눴을 때 울산은 울주로 명명되었다. 자는 이곳에 푸르고 비옥한 자연환경을 의미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울산은 동해안의 해상교역 중심지로서 소금, 해산물, 철기류가 활발히 오갔다. 즉 지금처럼 거대한 산업이 없던 시절에도 이미 사람과 물자가 움직이던 바닷길의 거점이었던 셈이다. 산은 말 그대로 이 지역의 산세를 뜻한다. 울산은 내륙의 가지산, 신불산, 영축산 등에 둘러싸여 바다와 산이 공존하는 지형적 특징을 지닌다. 결국 울산이란 이름은 푸르고 번성한 땅과 산이 만나는 곳, 즉 사람이 살기 좋은 자연의 터전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바다에서 산업으로 변신의 시작. 1962년 울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공업지구로 지정된다. 이 결정이 이 도시의 역사를 바꿔놓는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정유공장, 석유화학 단지까지 모든 것이 울산이라는 땅 위에 새롭게 세워졌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농어촌에 가까웠던 이곳은 갑자기 거대한 공장이 질비한 중공업 중심지로 바뀌었다. 울산항에는 수출입 화물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서울이 머리를 쓴다면 울산은 몸으로 건다. 산업화의 아이콘. 그러나 그 이면, 울산은 성장과 부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땀과 눈물이 함께 녹아있다. 19만 8,090년대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노동운동의 현장이었다. 생산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불합리한 대우는 많은 이들의 고된 삶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견디며 울산은 오늘날까지도 일하는 도시, 현장의 도시로 남아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업의 도시 울산에는 여전히 산과 바다, 그리고 고요한 푸르름이 살아 숨쉰다. 이름보다 더 큰 도시, 울산이라는 이름은 처음엔 푸르고 번성한 마을의 풍경을 그렸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 땀과 노동의 서사를 함께 품고 있다. 푸른 산과 바다 위에 세워진 철과 불, 그리고 엔진의 도시. 울산은 그 이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도시가 되었다. 8장 수원 물 좋은 땅, 정조의 도시 실험실. 수원은 이름부터가 맑은 물을 품은 도시다. 수는 물, 원은 평야나 들판, 즉 맑은 물이 흐르는 넓은 들판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수원천이 유유히 흐르고 수원 화성의 돌담 너머로 정갈한 골목들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 도시는 단지 자연만 품지 않았다. 한왕의 꿈과 실험, 그리고 대한민국 근대 도시의 원형이 된 역사도 함께 품고 있다. 지명의 시작 수와 원의 만남. 수원의 원래 이름은 통일신라 시대의 매올이다. 이후 고려 시대에는 수성이라 불렸다. 이때부터 이미 물의 도시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셈이다. 조선시대 들어 수원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 지역은 예부터 샘이 많고 물이 풍부하며 논농사에 최적화된 지형으로 유명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물이 흐르는 들판, 수원이었다. 지리적으로는 한양과 충청, 전라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고 수원천을 따라 사람과 물자, 소식이 오가는 곳이었다. 정조의 선택 새로운 수도를 꿈꾸다 수원을 역사적 도시로 만든 건 바로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였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긴 뒤 이 지역을 단순한 능침으로 만들지 않았다. 왕이 직접 설계한 계획 도시, 그것이 바로 수원 화성과 신도시 수원이었다. 1794년부터 2년에 걸쳐 축조된 수원 화성은 당대 최고의 기술과 과학, 문화가 총집결된 프로젝트였다. 거중기, 농로 등 정약용이 설계한 기계들을 활용해 돌 하나도 과학적으로 쌓았던 도시. 정조는 이 도시를 통해 왕도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했다. 백성들과 가까운 도시, 경제와 군사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치형 도시를 꿈꿨다. 조선이 만든 가장 현대적인 도시, 수원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다. 성문, 포루, 봉수대, 수문, 군사 방어 기능은 물론 시장과 거리, 마을 설계까지 종합 도시 계획의 완성본이었다. 정조는 수원으로 장영 여왕의 친위 부대를 옮기고 자주 이곳을 방문하며 민심을 살폈다. 하지만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이 도시의 실험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도 도시는 남았다.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수원 화성과 그 일대에 살아 숨쉬고 있다. 오늘의 수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 지금의 수원은 대한민국 경기도의 핵심 도시이자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첨단 산업의 거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정조의 숨결과 조선의 계획도시 흔적이 살아있는 공간이다.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전통시장과 한옥골목, 수원천 주변은 수백 년 전 그 모습을 간직한 채 현대와 어우러져 있다. 꿈의 도시가 된 땅. 수원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물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왕이 꾸었던 도시의 꿈이 담긴 이름이다. 그 물은 단순히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흘러가게 하려 했던 꿈의 수로였다. 그리고 오늘날 수원은 그 물길 위에 현대와 전통, 실험과 실용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계획 도시로 여전히 흐르고 있다. 9장 춘천 봄 내음 나는 강원의 중심지. 춘천이란 이름은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다. 봄이 흐르는 강, 그야말로 시처럼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런데 이 낭만적인 이름은 사실 강원도라는 척박한 산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애썼던 흔적 위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름의 기원 봄과 강의 도시, 춘천이라는 이름은 고려 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이 지역을 무두주 혹은 하진이라 불렀다. 무두는 소머리처럼 생긴 지형, 하진은 강 하류의 나루터라는 뜻이었다. 그러다 조선 초기에 춘천이라는 이름이 공식화되는데 이때부터 이 도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정치행정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한다. 이름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지만 봄은 풍요로움과 새 출발의 상징, 강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북한강과 연결된다. 결국 춘천은 강을 따라 새롭게 피어나는 도시, 즉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라는 뜻이 된다. 강이 만든 도시, 물이 지배한 지형. 춘천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강물이 흐르는 품지다. 북한강이 도심을 휘감고 불며 소양강, 의암호, 청평사 등 수많은 물의 자원이 춘천을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춘천은 예로부터 농사보다는 수은, 교통, 방어의 요충지로 주목받았다. 배를 타고 물건을 옮기고 성을 쌓아 외적을 막고 사람과 물자를 모아 강원도의 중심지가 되어갔다. 근현대사 속 춘천 조용한 전장의 기억.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첫날 북한군은 바로 이 춘천으로 공격해 들어왔다. 그러나 춘천에서는 국군 제6사단이 끝까지 버티며 막아낸 전투가 벌어진다. 춘천 전투는 전쟁 초기 북한군의 진격을 막은 몇 안 되는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된다. 그러나 그 이후 춘천은 전쟁의 상흔을 깊게 입었고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는 한동안 폐허에 가까운 침묵에 휩싸이게 된다. 낭만과 회복의 도시로 전쟁의 기억을 뒤로하고 춘천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연과 낭만의 도시로 거듭났다. 춘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 바로 닭갈비, 막국수, 소양강, 남이섬, 경춘선 기차. 이 모든 것이 물과 계절, 사람 냄새가 어우러진 도시 정체성을 만든다. 특히 경춘선과 ITX-청춘의 개통은 춘천을 다시 서울과 연결된 도시로 복귀시켰다. 이제 춘천은 더 이상 외딴 산골이 아니다.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소도시 모델로 사랑받고 있다. 이름보다 더 따뜻한 도시. 춘천이라는 이름은 마치 시처럼 낭만적이다. 그러나 그 낭만은 추위 속에서 피어난 봄꽃처럼 소중하다. 강원도의 산속, 고립된 지형, 전쟁의 기억, 그리고 조용한 회복의 시간. 그 모든 걸 지나 오늘의 춘천은 이름 그대로 봄이 흐르는 도시로 살아가고 있다. 10장 청주 푸른 고을. 고려의 기록문화가 꽃피다. 청주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맑을 청, 고을추, 즉
맑고 깨끗한 땅의 중심지라는 뜻이다. 이 이름은 단순히 자연을 묘사한 것이 아니다. 청주는 맑은 물과 산을 끼고 문화를 꽃피운 도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 인쇄 문화의 시원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가진 도시다. 이름의 기원, 물 맑고 글 맑은 고장. 청주는 삼국시대에는 상당현이라 불렸고 신라가 통일 후 구주 오소경 체제를 도입하면서 서원경이라는 행정 명칭으로 불렸다. 이후 고려 시대에 들어서면서 청주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청은 맑고 깨끗하다는 뜻 외에도 도량이 넓고 바르며 고결하다는 문화적 상징까지 품는다. 청주라는 이름은 단순히 지형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지닌 정신적 풍경을 표현한 것이었다. 직지심체유절 세계가 주목한 기록의 도시, 청주는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유절이 인쇄된 곳이다. 1377년 고려 무왕 3년 청주 흥덕사라는 절에서 백운우 화상의 불경을 금속활자로 찍어낸 것이 바로 직지다. 이는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도 78년이나 앞선 기록물이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 중심이 청주였다는 건 이 도시가 단순한 지방도시가 아니라 당대의 지식과 기술, 문화의 첨단에 서 있었던 곳임을 말해준다. 고려와 조선, 충청의 중심, 청주는 지리적으로 충북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고려시대에는 중부 내륙 방어의 거점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상당부로서 충청북도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태청호, 무심천 같은 수자원이 풍부하고 내륙 교통의 요지로서 기능하며 농업과 상업, 교육이 고르게 발달한 도시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지식인들과 학자들이 활약하며 학문과 기록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진다. 오늘의 청주, 조용한 강자. 지금 청주는 첨단 산업과 행정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주국제공항 등으로 의료 바이오 물류의 거점으로서 주목받고 있고 충북도청과 교육청 등 행정기능도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특별한 점은 이 도시가 여전히 조용하지만 무겁고 단단한 문화도시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자가 피어난 도시, 청주라는 이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고장을 말하는 동시에 생각과 글자, 기록이 살아있는 도시를 뜻한다. 직지를 찍었던 그 마음, 지식을 전하려는 열망, 그리고 그걸 담아내려 했던 고요한 정성, 모든 것이 어우러져 청주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지적유산을 상징하는 도시로 남아있다. 11장 전주 전라도의 뿌리, 풍류와 맛의 도시. 전주는 완전할전, 고을축, 이름만 들어도 뭔가 중심, 중심지, 근본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실제로도 전주는 전라도라는 이름의 시작이자 조선 왕조의 뿌리가 된 도시다. 이름의 기원 완전한 고을, 전주. 전주의 옛 이름은 완산주였다. 백제 시대에는 완산이라 불렸고 신라가 이 지역을 통일한 뒤 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전주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전이라는 글자는 단지 완전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모인 중심지, 질서가 잡힌 고장이라는 뜻도 함께 품고 있다. 즉, 전주는 고대로부터 호남의 중심 도시였다는 것을 지명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 왕조의 뿌리, 전주 이씨, 전주를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의 본관이 이곳이라는 사실이다. 즉, 조선 왕가는 전주 이씨다. 전주는 단지 행정도시가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상징적 고장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전주는 본향, 즉 왕가의 뿌리로 여겨졌고 도시 전체에 대한 문화적 위상이 매우 높았다. 오늘날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 초상화를 모신 공간으로 조선의 뿌리를 품은 전주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풍류와 예술, 전통의 도시. 전주는 예부터 예양이라 불릴 만큼 예술적 감성이 넘치는 도시였다. 판소리, 한지, 한옥, 국악, 서예, 사찰 건축, 모든 것이 전통과 조화, 멋과 격조를 품고 발전했다. 이런 예술적 감수성은 사람들의 삶에도 스며들었다. 정적이 흐르는 한옥마을, 돌담길을 따라 이어지는 전통찻집, 그리고 사라지지 않은 골목의 향기까지 전주는 조용하지만 깊은 멋을 아는 도시였다. 전주 비빔밥,
맛의 수도. 전주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맛의 도시다. 그 중심에는 전주 비빔밥이 있다.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남도 음식의 정성과 조화, 철학이 모두 담긴 음식이다. 12가지 이상의 나물과 고명, 그리고 정성 들인 밥 한 그릇. 전주는 음식을 문화로 끌어올린 도시이고 그 맛은 단순한 입의 기쁨을 넘어 전통과 인심, 자연과 기술의 조화로 이어진다. 오늘의 전주, 전통 위에 현대가 흐르는 도시. 지금 전주는 전통문화 특구로 지정된 전주와 옥마을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도시다. 전통문화관, 국립무형유산원, 전주국제영화제 등 지금도 전주는 문화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도시로 기능하고 있다. 모든 것의 시작, 전주. 전주라는 이름은 단지 행정 명칭이 아니다. 왕조의 뿌리, 지역 문화의 정수, 남도 예술의 중심이라는 세 가지 정체성을 모두 갖춘 도시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한 고을이라는 뜻 그대로 정서와 품격, 그리고 역사의 중심지로 남아있다. 12장 목포 나무 끝자락 바다 위 항구 도시. 목포라는 이름은 나무와 포구, 즉 나무가 있는 해안가 또는 나무 끝자락에 닿은 바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짧은 두 글자 속에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격동의 근대사가 교차한다. 이름의 유래 바다와 나무가 만난 곳. 목포라는 이름은 고려 말조선 초에 등장한 지명이다. 정확한 한자의 유래는 전해지지 않지만 고문서와 지리지에 따르면 이 지역의 지형이 산이 바다로 쭉 뻗어 있고 해안에는 울창한 숲이 많아 자연스럽게 목포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유달산에서 바라보면 육지의 나무들이 바다와 만나며 끝나는 지점이 목포였고 그곳에 자연스레 작은 포구가 형성된 것이다. 개항의 물결, 목포를 바꾸다. 1897년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목포는 공식적으로 개항된다. 그날부터 이곳은 호남 내륙과 세계를 잇는 관문으로서 전혀 다른 도시로 변하기 시작한다. 일제는 목포를 곡물 수탈의 거점 항구로 삼았고 수많은 쌀과 자원이 일본으로 실려나갔다. 그러면서도 목포는 근대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온 남도 도시가 되었고 전신전화, 기차역, 상점가, 일본식 건물 등 혼재된 문화와 구조가 얽힌 독특한 공간이 되었다. 저항의 무대가 된 항구. 근대 목포는 단순히 항구 도시가 아니었다. 민중의 분노와 저항이 가장 먼저 터졌던 땅이었다. 30.1운동의 불길도 목포에서 크게 타올랐고 이후에도 노동운동, 항일운동의 중심지로 기능했다. 이른바 바닷길을 타고 들어온 혁명의 불씨가 목포 전역에 퍼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항구 도시 특유의 강단 있고 거침없는 기질로 남아있다. 철도와 도시의 확장. 1900년 목포는 호남선 철도의 마지막 종착지가 된다.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남도의 끝자락인 목포에 도착하면서 이곳은 단지 바다마을이 아닌 수도권과 호남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노드가 된다. 도시는 급속히 확장되었고 영산강 물줄기를 타고 농산물, 생선, 사람이 쉼없이 드나들었다. 오늘의 목포 기억을 품은 항구. 지금의 목포는 새로운 해상 케이블카, 근대 역사관, 해양문화공원 등을 통해 근대와 현대가 함께 숨쉬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낡은 일본식 가옥과 돌계단 위에 펼쳐진 집들, 그리고 포구의 생선 냄새가 어우러진 골목. 목포는 여전히 이야기가 흐르는 도시,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항구다. 끝이 아니라 출발선. 목포라는 이름은 언뜻 보면 세상의 가장자리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물자, 사람, 사상이 흘러 들어오고 나간 시작점이었다. 그 나무 끝자락의 포구는 나라의 상처를 받아내는 입구였고 동시에 희망을 보내던 출발선이었다. 목포는 이름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가진 살아있는 항구다. 13장 순천 순안내 생태와 역사 공존의 땅. 순천이라는 지명은 순할순, 하늘천, 즉 하늘의 뜻을 따르는 땅이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만 보면 너무 평화롭고 조용한 고을처럼 들리지만 이 도시는 결코 그저 고요했던 적이 없다.
자연은 순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는 뜨겁고 치열했다. 지명의 탄생 하늘에 순응하는 땅. 순천은 고려 시대에 처음 순천군으로 기록되기 시작한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할 때 이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로서 큰 도움을 주었다고 전해지며 왕건은 이를 기념해 하늘의 순한 고을이란 이름을 내렸다고 한다. 즉 순천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니라 충성과 협력의 상징으로 부여된 이름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 이 도시는 수차례 정권에 저항하고 시대를 흔드는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다. 역사적 반전 순천과 여순 사건. 1948년 대한민국이 막 수립되던 해 제주 4.3 사건에 이어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군인들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난다. 바로 여순 사건 여수 순천 1019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제주도 진압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여수주둔 부대 일부가 명령을 거부하며 순천까지 진격. 도시는 며칠간 반정부 세력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 사건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이어졌고 순천 시민들과 무관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이후 수십 년간 순천은 이 사건을 공론화조차 할 수 없는 도시로 남았다. 하지만 그만큼 순천은 근현대사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가 되었다. 자연과 생태가 살아있는 도시. 그러나 순천은 단지 아픈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 도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생태적인 도시로 다시 태어났다. 대표적인 예가 순천만 습지다. 광활한 갈대밭과 갯벌, 수많은 철새들이 모이는 국내 최대 생태 보고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 목록에도 올라있다. 또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이 도시의 생태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정원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졌다. 순천은 자연을 그대로 살리고 그 위에 사람의 삶을 얻는 방식으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과 공동체, 조용한 저력. 순천은 전통적으로 교육과 공동체 의식이 강한 도시였다. 다수의 서원과 향교가 있었고 근대 이후에도 학생운동,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도시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시민 참여와 문화의식이 매우 높은 도시로 평가된다. 그래서 순천은 늘 조용한 듯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도시다. 순하지만 순하지 않은 하늘에 순응한다는 순천의 이름은 어쩌면 역설일지 모른다. 이 도시는 때로 하늘의 뜻에 거슬렀고 때로는 땅을 지키기 위해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그러나 동시에 순천은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가장 순수한 도시의 형태를 만들어냈다. 순천. 그 이름은 이제 고요한 저항과 생태적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14장. 안동 유교의 본산,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은 편안할 안, 동역동, 즉 동쪽을 편안하게 하다는 뜻이다. 이 지명에는 단순한 위치 개념을 넘어서 국가적 전략, 역사적 상징, 그리고 정신적 기준이 함께 담겨있다. 이름의 기원 나라를 지키는 고을. 고대 이 지역은 고창군, 일선현 등으로 불리다가 신라 문무왕 16년 676년 고구려 부흥군의 침입을 막고 안정을 되찾은 후 안동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하게 된다. 동쪽을 편안히 했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당시 신라는 북쪽 고구려 계열의 잔존 세력을 막기 위해 이 지역을 군사 요충지이자 방어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그리고 그 이름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방의 중심, 전통의 본향으로 남아있게 된다. 유교의 본산, 안동. 안동을 정신문화의 수도라 부르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조선시대 이곳은 성리학성현의 도리와 인간의 예를 중시하는 학문의 중심지로 떠오른다. 그 중심엔 퇴계 이황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있다. 이황은 안동 출신으로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후학을 양성하며 조선 유학의 방향을 결정지은 인물이었다. 이후 안동은 자연스럽게 예를 아는 고장, 도덕과 학문이 살아있는 고을이 되었고 수많은 서원과 향교, 고택이 세워진 유교 문화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지금도 하회마을이나 병산서원 같은 유적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생활과 정신이 하나였던 조선 유학의 현장으로서 존재한다. 안동, 왕을 맞이하다.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 시기, 심지어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안동은 왕실과 깊은 인연을 이어간다. 특히 대한민국 초대 영부인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이 안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정치적 상징성도 더욱 높아졌다. 1980년대 이후엔 전통을 간직한 도시라는 이미지와 함께 안동은 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하회마을을 직접 방문한 것은 안동의 전통과 품격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다. 예의 도시, 그러나 변화의 흐름도. 안동은 전통과 예를 중시하는 만큼 보수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통 위에 새로운 실험을 얻는 도시로도 변화 중이다.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문화산업단지,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시도들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고 전통 문화와 현대 콘텐츠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중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안동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위치나 행정구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 정신의 기준점이 되었던 이름이다. 동쪽을 편안히 한다는 그 말처럼 이 도시는 늘 겉보다 속이 단단했고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기준을 지켜왔다. 그 중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안동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15장 경주 천년의 수도, 신라의 흔적들. 경주는 경사로울 경, 고을축, 즉 경사로운 도시, 찬란한 도읍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이름은 단순한 수식이 아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 왕과 백성이 함께 살았던 진짜 중심이자 기억의 도시. 경주는 이름 그대로 역사와 찬란함을 품은 땅이다. 지명의 뿌리 서라벌에서 경주까지 고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처음엔 금성옥은 서라벌이라 불렸다. 서라벌은 신라인들이 사용하던 고유어 지명으로 왕이 사는 성, 즉 수도를 의미한다.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 중국식 행정체계에 맞춰 경주라는 이름이 공식화되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경주의 위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미 경주는 신라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도시, 즉 천년의 기억이 회적된 장소였기 때문이다. 천년 왕국, 신라의 심장. 기원전 57년 박격거세가 신라를 세운 이래 경주는 무려 992년 동안 수도로 존재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경주는 단순한 정치 중심지가 아니라 불교, 건축, 천문, 예술, 과학까지 아우른 문화의 본산이었다.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태릉원, 황룡사, 구춘탑. 경주에는 역사책에서만 보던 유산이 실물로 존재한다. 그 하나하나가 시대의 정수이자 신라의 이상과 미학, 기술의 결정체였다. 하늘과 별, 그리고 사람을 읽던 도시. 경주는 특히 하늘과 자연,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현한 도시였다.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이며 월성은 궁궐이자 별자리에 맞춰 지어진 권력의 상징이었고 불국사는 단지 사찰이 아니라 이상향 불국토의 구현이었다. 신라인들은 땅을 설계하면서 우주의 질서를 도시 구조에도 껴넣었다. 경주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신라의 우주관이 응축된 상징체계였다. 조용한 퇴장, 그러나 사라지지 않은 도시. 신라가 멸망한 후 경주는 고려와 조선 시대를 거치며 더 이상 수도는 아니었지만 그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왕조는 바뀌었지만 경주는 문화의 근원지, 전통의 포고로 남았고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천년을 간직하며 과거를 현재로 이끌어오는 도시가 되었다. 오늘의 경주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 지금의 경주는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 야외 박물관이다. 도시 곳곳에 왕릉이, 탑이, 궁터가, 석비가 살아있고 한복을 입은 여행객들이 수천 년 전 길을 따라 걷고 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수도가 아니지만 어쩌면 수도였던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의 중심으로 살아있는 곳이다. 찬란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경주라는 이름은 찬란했던 과거를 스스로 잊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한 왕조의 시작과 끝, 하늘을 읽고 땅을 설계한 사람들, 신을 그리며 건축하고 사람의 영혼을 예술로 승화시킨 도시. 그 모든 게 지금도 경주의 흙과 바람, 돌과 불빛 속에 살아있다. 경주. 그 이름은 천년의 역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기억이다. 16장 포항철과 불의 도시 바다와 맞닿다. 포항이라는 이름은 호구 모퉁이 자리에 결합다. 즉 바닷가에 자리 잡은 고을 또는 해안가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이름은 한국 현대 산업화의 상징이 되면서 뜨거운 철과 거대한 불꽃의 도시로 거듭난다. 지명의 뿌리 물가에 자리한 고을 포항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신라에 속한 근기 지역이었다. 당시에는 내연, 흥해 등의 이름으로 불렸고 고려와 조선에 이르러서야 해안을 중심으로 한 교역지로 기능하게 된다. 특히 조선 후기부터 이곳은 영일만을 중심으로 단어업과 소금 생산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라는 이름이 붙었고 바닷가의 중심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항이 더해져 포항이라는 지명이 정착되었다. 즉 포항은 바다와 맞닿아 살아온 마을 그 자체였다. 항구와 어업의 도시, 지금은 거대한 산업도시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포항은 동해안 최대의 어촌항구였다. 과메기, 오징어, 멸치, 꽁치, 포항은 고기잡이로 흥했고 수산시장이 도시의 중심 기능을 했다.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은 늘 바다의 기운을 안고 있었고 포항이라는 이름은 곧 물가에서 생계를 잇는 사람들의 삶이었다. 산업화에 불이 붙다 포스코의 등장. 1968년 정부는 포항에 종합제철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철강 기업인 포스코 POSCO다. 1973년 첫 고로용 광로에 불이 붙으면서 포항은 하루아침에 철의 도시,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 된다. 이 도시는 철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 제철소의 불빛은 밤에도 꺼지지 않았고 철광석이 굉음을 내며 바다로 들어오고 완성된 강판이 기차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 시기 포항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 하나로 기록된다. 자연과 도시, 균형의 과제, 포항의 발전은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환경오염, 노동 착취, 삶의 양극화라는 과제도 함께 따라왔다. 그리고 2017년 포항 지진이 도시 전체를 흔든다. 이후 사람들은 철의 도시가 아닌 사람과 자연, 안전이 공존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금 포항은 제철소와 함께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품고 철만이 아닌 복합 미래 도시로 거듭나는 중이다. 바닷가에서 피어난 거대한 불꽃, 포항이라는 이름은 처음엔 그저 바다를 따라 형성된 작은 호구를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 그 이름은 대한민국을 움직인 거대한 산업 불꽃의 상징이 되었다. 불은 뜨겁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생명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포항, 그 이름은 이제 바다의 숨결과 철의 열기를 함께 품은 도시가 되었다. 17장, 강릉 단오와 바다, 동해안 문화의 보고. 강릉은 강은 강물, 릉은 언덕, 즉 강가 언덕에 세워진 도시 또는 강을 품은 능선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강릉이라는 이름은 단지 지역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 도시는 동해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강원 문화의 진짜 뿌리를 품고 있는 공간이다. 이름의 기원 바다 너머를 바라보던 도시. 강릉의 지명은 신라 시대부터 등장한다. 원래는 명주라 불렸으며 은 깊은 바다를 뜻하는 말이다. 즉 바다의 도시라는 이름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강릉으로 지명이 바뀐다. 강원도 동해안의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로 바다와 산 그리고 강이 만나는 전략적이고도 문화적인 중심지로 기능하게 된다. 단오, 강릉의 영혼. 강릉이 다른 도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하나, 바로 단오제다. 강릉 단오제는 1000년 넘게 이어진 대한민국 대표 민속 축제다. 매년 음력 5월 5일을 전후로 열리는 이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신과 사람,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동체적 의례다. 단오굿, 관노가면극, 선왕제, 농악, 씨름, 민속놀이까지. 단오 기간 동안 강릉은 마치 조선시대 마을로 돌아간 듯 살아 숨쉰다. 그리고 이 강릉 단오제는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이 되었다. 바다를 품은 생활, 그리고 자부심. 강릉은 단지 축제의 도시가 아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도시이기도 하다. 정동진, 경포대, 주문진, 사천진 모두 이름만으로도 파도 소리와 해 뜨는 풍경이 떠오르는 해변들이다. 특히 경포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사랑한 명승 중 하나로 호수와 바다, 달과 사람, 시와 술이 어우러진 곳이다. 강릉 사람들은 늘 말한다. 우리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길이 있다는 걸 안다. 이런 정서는 강릉이 가진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기질의 근원이기도 하다. 동해안 문화의 중심, 강릉의 자존. 강릉은 강원 영동 지역의 행정경제문화 중심지다. 그러나 행정구역보다 더 중요한 건 자체적인 문화적 독립성과 연속성이다. 한때 고려 왕조는 강릉 지역을 중앙 권력에서 견제할 정도로 강한 지방 세력 기반으로 보기도 했다. 지금도 강릉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도시이며 그 문화와 전통을 지키려는 의지가 뚜렷하다. 바람과 파도, 그리고 기억. 강릉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해변 도시의 표식이 아니다. 그건 사람과 바다, 전통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의 방식이다. 강릉의 단오제, 해돋이, 해풍의 마른 오징어, 그리고 푸근한 사투리와 강한 자존심까지 모두가 어우러져 강릉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강릉은 지금도 문화가 흐르고 시간이 머물러 있는 바닷가의 고도다. 18장 속초 피란민이 만든 북녘의 대체도시. 속초는 묵글 속 풀초, 즉 풀을 묶은 곳, 풀무더기처럼 얽힌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자로 풀이하면 단순하지만 이 도시의 진짜 의미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의 임시 고향이라는 데 있다. 이름의 기원 속초는 원래 도시가 아니었다. 속초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양군에 속한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지명은 일찍부터 존재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도시로의 위상은 전혀 없었다. 이 지역은 바닷가를 따라 흩어진 마을들, 산과 해안이 만나는 지형의 어부들이 모여 살던 공간이었다. 속초라는 이름도 풀처럼 얽혀있던 해안 마을들을 묶어 부르기 위해 붙은 이름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그렇게 조용했던 바닷가 마을은 1945년 해방 이후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며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피란민의 도시 북녘을 품는다. 1950년 한국전쟁, 북한군의 진격과 함께 수많은 이들이 남아있고 그중 가장 많은 수의 피란민들이 북한 강원도 출신이었다. 특히 함경도 지역 사람들은 강원도 동해안의 속초에 정착하면서 실향민의 도시를 만들어간다. 함경도 출신 주민들은 속초의 청호동 아바이마을이라 불리는 집단촌을 형성했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식당을 차리고 시장을 만들었다. 그게 지금의 속초 중앙시장, 그리고 명물 아바이순대, 갯배, 함경도식 음식들로 이어진다. 속초는 말 그대로 북쪽 고향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의 기억 위에 만들어진 도시였다. 도시로서의 탄생 갑작스러운 승격. 속초는 전쟁 직후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면서 1956년 읍에서 시로 승격된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였다. 속초는 본래 중심 도시가 아니었고 역사적으로도 정치 행정의 핵심이 아니었지만 사람이 몰리고 삶이 이어지자 도시가 탄생한 것이다. 즉 속초는 지명이 도시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도시를 만든 도시였다. 자연의 보고 그리고 관광의 중심. 속초는 동해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설악산 국립공원과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이곳은 해변과 산을 동시에 품은 드문 도시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부상한다. 외지 관광객에게는 설악산 입구의 해산물 도시로, 실향민에게는 고향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속초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다. 고향이 된 낯선 땅. 속초라는 이름은 원래 풀처럼 얽힌 작은 마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북에서 떠밀려 온 수많은 삶의 조각들이 하나의 기억으로 엮인 곳이 되었다. 속초는 누군가에겐 고향을 대신하는 고향이고 누군가에겐 잠시 멈춘 여행의 종착지이며 누군가에겐 여전히 바다 너머를 바라보는 창문이다. 속초는 그렇게 북녘을 향한 그리움과 동해 바람이 함께 머무는 도시로 살아가고 있다. 19장 제주 탐라국에서 세계자연유산까지. 제주는 건널 제 고을축, 즉 건너가는 고을,
바다를 건너야 닿는 섬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다. 이 단어 속에는 섬이란 물리적 거리, 그리고 그 거리만큼 쌓인 고유한 문화와 역사가 함께 담겨 있다. 탐라국, 제주는 한때 나라였다. 제주는 본래 탐라국이라는 독립된 왕국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한 이 나라는 섬 안에서 자체적인 정치 체계와 농경업 문화를 발전시킨 독립 공동체였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야 탐라는 고려의 속국 형태로 복속되었고 조선시대부터 제주목이라는 명칭으로 행정적 흡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주의 언어, 풍습, 사회구조는 오랫동안 한반도와 분리된 정체성을 유지했다. 심지어 지금도 제주어는 한국어의 방언이 아니라 독립된 언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만큼 독자적인 문화가 깊다. 지명의 기원 건너가는 섬, 제주라는 이름은 고려 말조선 초기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는 건넌다, 건너다의 뜻을 가지며 는 고을, 지역을 뜻한다. 즉, 제주란 육지를 기준으로 바다를 건너야 도달하는 땅을 의미한다. 이 간단한 의미 속엔 섬이 가지는 고립과 자율, 그리고 중심이 아닌 주변의 정체성이 함께 담겨 있다. 자연이 만든 섬, 화산과 바람의 고장, 제주는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든 섬이다. 한라산, 오름, 용암동굴, 주상절리, 폭포, 그리고 해안절벽까지 이곳은 하나의 거대한 화산지형 박물관이다. 특히 한라산은 제주 전체의 뼈대이자 심장이다. 해발 1947m, 남한 최고봉, 그 아래 수많은 오름 기생화산들이 펼쳐진 지형은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가치 덕분에 한라산, 성산일 출봉, 만장굴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한국 최초이자 동북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사례다. 삶의 방식도 바람처럼 제주 사람들의 삶은 바람을 이겨내고 돌을 이루고 바다에 몸을 맡기는 삶이었다. 돌담과 밭담, 해녀의 숨비소리, 말의 울음, 그리고 바람, 여자, 돌이 많다는 표현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섬이 사람을 길들인 방식이었다. 제주는 그 어떤 곳보다 척박했지만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정신을 품은 땅이었다. 오늘의 제주, 한국을 넘은 세계의 섬, 오늘날 제주는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에코투어리즘, 예술, 음식, 커뮤니티, 대안적 삶의 공간으로 떠오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외국인 해외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잉 개발, 이주민 증가, 난개발, 이공항 논란 등 수많은 이슈를 안고 있지만 그만큼 제주는 지금도 변화와 저항, 실험의 현장이 되고 있다. 섬, 이름만으로 세계가 되다. 제주라는 이름은 단지 섬을 가리키는 행정명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이자 독립된 시간과 공간을 의미한다. 탐라국에서 시작해 화산 위에 삶을 짓고 이제 세계와 연결되는 섬, 제주는 단절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려있는 땅이다. 20장, 지명에 담긴 한국인의 삶과 기억 이름이 담긴 곳들. 도시는 잊혀진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옛 마을이 밀려나고 과거는 사진첩 한 구석에 남는다. 하지만 지명은 남는다. 이름은 바뀌기 어렵고 바뀌었다 해도 그 속에 담긴 뜻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은 그 이름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찾는 여정이었다. 지명은 장소가 아니라 기억이다. 서울은 위례성에서 시작해 한양과 경성, 그리고 결국 우리말 서울로 돌아왔다. 부산은 산 아래 항구에서 전쟁의 피난처를 거쳐 국제적 도시로 도약했다. 인천은 바닷가 포구에서 개항장이 되었고 대전은 큰 들판이 나라의 중심이 되었다. 광주는 빛의 고을이라 불리던 이름 그대로 어둠 속에서 빛났고 대구는 큰 언덕 아래에서 수많은 역사를 견뎠다. 울산은 가마솥처럼 끓는 산업도시가 되었고 수원은 물 맑은 들판 위에 왕의 꿈을 담았다. 춘천은 봄을 품은 강변 도시가 되었고 청주는 기록의 혼이 깃든 문화의 수도가 되었다. 전주는 조선의 뿌리를 간직했고 목포는 바닷가에 쌓인 아픔과 저항을 껴안았다. 순천은 생태와 역사, 상처와 회복이 공존했고 안동은 예의 나라를 대표하는 정신의 중심이었다. 경주는 천년의 수도로, 포항은 철의 심장으로,
강릉은 단호의 고장으로, 속초는 실향민의 눈물로, 제주는 섬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품었다. 이름 속의 살, 우리는 지명을 통해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 그들이 이겨낸 고난과 지켜낸 전통을 본다. 어떤 이름은 강을 품고 있고, 어떤 이름은 빛, 언덕, 불, 바람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 고향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다. 지명이 남기는 가장 강한 것. 지명은 바뀌지 않지만 그 이름 속 의미는 시대에 따라 자란다. 그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곳을 떠난 사람은 그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리고 지금 그곳에 사는 우리는 이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서울이라는 이름보다 한양이 더 익숙한 누군가, 목포보다 바닷가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누군가, 속초가 아니라 아바이 마을을 찾는 누군가, 그 모두가 이름이라는 기억의 지도 위에 살고 있다. 지명은 땅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 남긴 이야기의 다른 말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삶이라 부른다.